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위기 때 아니면 환율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럴 때 한국은행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절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외환보유고가 말씀하신 대로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묶이는 자산 혹은 뭐 위험성 있는 자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맨날 위기 때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 아니냐, 스와프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왑은 돈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미리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형성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미국도 아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고, 우리도 좋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널뛰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당국들은 모든 가격 변수들이, 예를 들면 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급속하게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갑자기 오늘 올랐다가 갑자기 내일 떨어졌다가 이러면 이제 그 수출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개인도 뭐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을 한다거나 했을 때 오늘 보낼까 내일 보낼까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도록 매번 신경을 쓰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룰이 된다면 국제 투기 자본들에게 상당히 빌미를 줄 수가 있죠. 투기 세력들에게. 예. 헤지펀드들 같은.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1달러 2,000원인데, 오늘 2,010원이고, 내일 2,020원이고, 뭐 2,030원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바둑을 뜬다든가, 뭐 장기를 뜬다든가, 게임을 할 때도 상대방의 내 수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그럼 상대방의 제 수를 읽고 그 투기 세력들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내일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 투기 세력들이 항상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실물 경제를 위해서 또는 생활을 위해서 금리나 환율을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투기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과학이 아니고 이건 예술이다. 네, 아트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정말 눈치 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하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어떤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나 금리나 주가는 제가 그쪽 좋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가격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전망에 있어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아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밖에서 공부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직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금 이제 한 중기 정도 되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이론, 실정 분석하는 어떤 페이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 입장에서는 이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의 입장에서는 철학이 중요하다. 몇 년 있다가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지금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도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네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예. 애매모호한 말로. 예. 그런 어떤, 크게 보면 그거는 이제 경제 구조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철학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장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면 때문에서라도 그 외환보유고가 어디에 투자가 돼서 관리가 되는지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환은행 한국은행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국채 몇 프로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크게 이제 그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됐고, 미국채에 많이 투자됐다. 그건 기업채. 이제 미국채, 미국 정부 채권.
예, 가장 많이 투자됐다.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게 몇 프로냐? 그건 이제 또 딱 그 운영하는 담당자가 아니면, 그거는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는 싶은데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그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가. 그럼 이제 그거를 적정하게 이제 투자, 그것도 이제 계속 어떤 이자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적정하게 투자를 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얼마의 그쭉 국제 금융 환경이 뭐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는 뭐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었겠지만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전망이 어떻고 뭐 이렇다. 그럼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목표 수익은 어느 정도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위험 관리는 어느 정도 하자. 그러면 미국 금리는 대충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 내에서 움직이더라. 그러면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은 두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건 한국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투자를 기본적인 어떤 그 벤치마크를 만들고 또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엄청나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면 아주 기본 계획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계획 내에서 약간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사전적으로 받고 그 내에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그 시장의 어떤 감으로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떤 그 환율이 됐든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건데 그걸 보통 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일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그 총재님이 그걸 다 신경 써줄 수는 없죠. 아, 이렇게 보통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종적인 보고는 물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까 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으로 한다는 거지,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계획에 따라서 다 뭐 그때 시장 가격을 봐서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아, 지금 매도 압력이 세다 또는 뭐 매수 압력이 시장에서 세다 어떤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낀다는 감으로 느낀다는 거 제가 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팀들이 그 총재 한국은행 총재한테 보고를 하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미리 내부에서 다 정해져서 나오는. 그럼요. 다 결제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이제 그 지준 관리, 자금 관리를 한국은행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다 그쪽 아주 그거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좀 중요한 거는 국장 정결, 또 아주 마이너한 거는 또 뭐 팀장 정결,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거는 뭐 부총재 정결 이런 식으로 쭉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화 자금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이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공개시장 조작이 있고 지급준비율이 있고 재할인율이 있고 그 세 가지 조정이 있는데 공개시장 조작이 약간 특별한 것은 이름에 공개자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하니까 뭔가 나쁜 말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니플레이션이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고 한자로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수를 그때그때 받아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매번 결제를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순간에 판단은 그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를 보았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왜 총재 혹은 이건 연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저렇게 파월 의장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지? 혹은 저렇게 느리지? 이런 무능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의 그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그 포지션이 그렇게 정해져서 표현을 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파월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말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아주 큰 통화정책의 방향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기존에도 해왔지만 요새 그것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 지금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크게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저희가 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있으려면 전통적 통화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전통적이니까 비전통적은 전통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힘을 다했다, 이제. 왜? 금리가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전통적으로 한 것들이 이제 첫째가 양적 완화. 두 번째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세 번째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총재님이나 뭐 그 페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좀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되면은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돈을 다루는 기관인데 이 돈의 생명은 신용이거든요. 크레딧인데 그렇지 않다면 돈은 사실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가치가 없잖아요. 딱 그 물질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막 신용을 부여를 해서 그것이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신용이 잊어버린다면, 그건 이제 도배할 때, 어떤 벽지 대신에 써도 상당히 좀 가치가 없는 벽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말을 할 때 그 답답한 거를 어기고 좀 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혹시 상황이 바뀌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플레가 얼마가 될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회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해서 풀린 돈을 언제 회수할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델파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센 거는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좀 더 강하게 내년 3월까지 안 하겠다. 델파이는 이제 그 그리스에 있는 신탁, 옴파로스 뭐 이거 하는 그 신탁이잖아요. 신탁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네. 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묶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절대 양적 완화를 회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델파이는 약간 그걸 완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2%라고 딱 못 바꾸면 그건 아까 제가 2%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건 오디세이아가 되는 거고. 적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그렇지만 평소에 말했던 것보다는 좀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내부에서 이렇게 진짜 단어까지 다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거죠. 정해가지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 이상을 우리가 큰 폭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소폭 상승했다. 얼마 이하는 소폭으로 상승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결정문을 내는데, 그거를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면 조금씩 달라진 단어들을 빨간색으로 밑줄 끄면서 이제 패드 워처가 있잖아요. 네. 패드 워처가 있는 것처럼 이제 BOK 워처가 되려면 패드 워처들은 그거 다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또 해석도 하죠. 막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면 이런 단어가 나오다가 약간 회복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그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의 상황이 좀 낮은 거구나. 네, 더 어려워졌구나.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연준 의장이 발표하고 나면은 전부 그 전문을 갖다가 막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다 그런 이유군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 그 뉘앙스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대비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냐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한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 것도 같이 옆에다 놓고 변한 게 뭐가 있는가를 또 심지어 찾아보는. 그걸 그러니까 이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 거하고 이번 달 거 놓고 안 합니다. 과거 최소한 몇 년치는 쭉 갖다 놔요. 아, 몇 년치 앞에 것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어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거하고 이번 두 개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쭉 그냥 쓰는 사람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환을 하고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보통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달러 지금 통화 600억 불 네. 통화 스왑을 했어요. 그러면 자, 뭐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600억 불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껏 쓰다가 600억 불 내에서 쓰다가 그때 되면 600억 불 채워서 그 만료되는 기간에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썼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죠. 규모가 정해져 있고,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죠. 지금 규모가 안 정해져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캐나다하고 한 거는 규모가 안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고 그건 뭐 무제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쓰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규모를 정해야 되겠죠. 뭐, 금융에서 무제한이란, 물론 이제, 페드가 무제한 돈 풀겠다. 이건 뭐 무제한이 아니냐, 뭐 하면 뭐, 그 무제한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무제한이라는 거래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끼리 거래를 할 때 무제한이라는 건 있을 수, 무제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600억 불 내에서 그래서 뭐 중간에 이번에 한 100억 빼서 한 몇 달 쓰다가 도로 집어넣었다. 네. 또 뭐 했다 넣었다. 하여튼 뺐을 때마다 그 이자가 예. 전부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줘야 되는군요. 아, 돈 쓰면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런가? 그 네. 이자는 얼마나 돼요? 그런 통화 스와프 이자는? 그건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높을 때는 높은 금리를 정하는 거고, 낮을 때는 낮은 금리. 그건 그때마다. 그러니까 발표는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 발표를 보통 잘 안 하죠. 예. 아, 이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들 간의 그런 거래 방식이 있군요. 그 다음에 시장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좀 틀리고. 그거는 일반 통화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일반 통화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일반 통화사업은 이제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교환을 하죠. 지금 예. 뭐 중앙은행끼리 하는 통화 스왑과 일반 통화 스왑이 뭐 다른 건가요? 비슷합니다. 아, 그럼 지금 이번에 미국하고 600억 불 한 거는 중앙은행 통화 스왑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쓰는 거. 일반 통화 수업은 그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한다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 서로 상대방끼리 이제 돈이 필요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하고 나면은 그 돈이 반드시 교환이 되죠. 그 계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일반 통화 수업에 있어서요. 네. 그건 아무나 될 수 있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수합뱅크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아, 기업 단위에서 은행 단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수합을 할 수 있는 은행은 아주 큰 은행이에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수합뱅크로 나설 수 있는 우리나라 은행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거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합뱅크가 다른 좀 작은, 뭐 큰 은행끼리 할 수도 있고, 큰 은행하고 작은 은행 할 수 있고, 뭐 대기업들도, 큰 대기업들도 할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